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부산의 동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누군가 부산에 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부산광역시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전에 바로 동네 역사가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이 부산이라는 이 도시의 개념은 개항 이후에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가 부산광역시의 한 구에 속해 있지만 1876년 개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이 동네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부산이라는 말은 이 부산포에서 유래를 했다고 보는데 이 부산포가 동네에 속해 있었던 거죠. 부산과 동네라는 명칭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로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면서부터 동네와 부산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부산은 광역시지만 조선시대 부산은 곧 동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동네가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시기는 이 고려 말 왜구의 출몰과 관련해서 그리고 동네가 국방상의 요충지로서 거론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연안에는 무장을 한 채로 노략질을 하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 중의 하나로 조선 초기까지 계속해서 조선 정부에 문제를 안겨주었죠. 그리고 그 최대의 접점이 바로 임진왜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네, 즉 현재의 부산은 최초의 전투가 이루어진 곳이면서 일본군이 마지막까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이 부산에 당도했던 왜군들은 4월 14일 부산진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부산진성 함락 이후에 다음 날 오전에는 동래읍성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동래읍성으로 향한 왜군들은 동래읍성 앞에서 성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동래부사 송상현과 군관민이 이 동래읍성을 지키고 있었고 길을 비켜달라는 왜군들의 요구에 송상현 부사는 전사히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송상현 부사, 조영규 군수, 그리고 수많은 군관민이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끝내 성은 함락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 4호선 이 수안역 공사 당시 옛 동래읍성의 해자가 발견되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임진왜란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100수십여 명의 인골과 200여 점 정도의 무기류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던 수안 역사 내에는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 그리고 부산 양정에는 송상현 부사를 기리는 의미로 만들어진 송상현 광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래읍성은 아픈 역사,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들의 흔적이 서려 있는 장소인 동시에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기도 한 것이죠. 왜군이 동래를 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한 이 관문으로 삼았듯 당시의 동래는 부산 지역의 군사, 행정, 그리고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과의 교류는 이 통신사와 외관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조선 후기 외교와 무역 공간인 이 외관이 부산에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일본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 동네의 군사적, 외교적 중요성이 상승하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동네는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공간이자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동래부사 접외사도라는 그림을 보면 이 동래부사가 동래읍성에서 출발해 초량 외관까지 도착하는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 속 외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외관은 조선에 만들어진 일본인들의 생활 공간이자 조일 간 무역의 그리고 외교의 거점이었던 장소였습니다. 동래의 경우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 사신들이 들어왔고 동래부사가 직접 말을 타고 가 사신을 맞이하고 또 접대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를 이야기할 때 외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조선통신사는 교린과 믿음으로 통한다. 이런 명목으로 일본에 파견된 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일본에 파견된 사신은 고려시대의 나흥유로 이 시기 통신사는 왜구의 약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사절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조선이 이웃 나라들과 조금 더 친밀한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며 교린과 믿음의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조선시대 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 장군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이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간 일본을 12차례 오갔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초창기 때, 즉 1차, 2차, 3차까지는 회답 겸 세완사라는 이름으로 포로들을 송환하는 업무를 주로 삼았고, 이후에는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쇼군이 새롭게 즉위할 때 조선에 요청을 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요청을 받고 일본을 오갔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정사, 부사, 종사관이라고 하는 3사를 중심으로 약 300에서 500명 정도로 조직이 되었고요. 서울에서 출발해 문경과 충주를 거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또 시모노세키와 오사카를 거쳐 당시 에도였던 동경까지 왕복 4,500km를 6개월에서 1년간 이동을 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이 행렬에 포함된 사람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물은 바로 마상제인이었습니다. 마상제, 즉 말 위에서 제주를 부린다는 뜻이죠. 사실 조선통신사는 등급에 따라 중관, 하관 등으로 나뉘는 통신사 중에서도 이 중관보다 높은 차관에 해당했던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았기에 일본에 가서 거리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류의 원조, K컬처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통신사 행렬의 경우 300에서 약 500명으로 조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마을 하나를 통과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각자 하고 싶은 걸 즐기면 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즐길 거리나 유흥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생일대 이벤트가 바로 이 조선통신사 행렬이었던 겁니다. 조선통신사의 출발지는 동네에 있었던 영가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려면 당연히 배를 타야겠죠.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바다를 다른 표현으로 현해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물 현자의 바다해, 그만큼 깊고 무서운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출항 전 이 영가대에 모여서 무사 항해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해신에게 제를 올렸던 겁니다. 실제 영가대는 부산 진시장 뒤편 철로변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도시화가 되고 철로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흔적만 남게 되었고,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옆에 복원을 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문물을 교류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넘어갔던 조엄이라고 하는 분이 1763년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발견하고 흉년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 구황작물로 고구마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그는 곧 고구마 종자를 동래로 보냈고, 이 동래 부사 강필리가 이후에 고구마 재배에 성공하며 감저보라는 책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책과 함께 고구마 종자가 전국으로 유통이 되며 고구마는 이 땅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오간 200년 동안에는 이 고구마 같은 다양한 문물이 교류가 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 두 나라 간에 단 한 차례의 전쟁이나 침략도 없었다는 부분에서 조선통신사가 평화의 메신저로서 정말 큰 역할을 했고,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동네가 세계 평화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조선통신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마도에서는 아리랑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광복로, 용두산 공원 등 일대에서도 그때의 행렬을 되살려 진행하는 조선통신사 축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네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부산 그리고 영남지방의 주요 공간이 동네였던 이유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 국방의 요충지였고 선박 제조를 위한 인적 자원들이 다수 존재를 했고 그리고 조선 통신사가 일본으로 넘어갈 때 현재의 부산, 즉 이 인근의 사람들이 통신사 행렬에 다수 참여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우리들 역시 고구마를 제외하고도 음식, 그림, 기술 등 동네와 조선 통신사를 통해 교류된 다양한 문물과 문화의 흔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신사의 영향권 혹은 일본과의 교류를 봤을 때 어쩌면 동네를 한류의 출발지로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네에 담긴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탄생하기 이전 지역의 중심으로서 그 면면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 즉 부산의 고도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의 역사 없이는 부산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부산 이전에 동네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피난수도 부산에 남아있는 이 시설 유산을 통해 피난수도 부산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고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